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증권에서 배터리 섹터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내년 연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당선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내에서의 이 친환경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부분들을 좀 다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좀 큰 그림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배터리 섹터 이야기할 때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LFP 침투율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실리콘 음극재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판이 변하고 있고 그 안에서 또 변하지 않는 흐름도 굉장히 구조적인 흐름이라서 이런 좀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자료에서는 좀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차 봐주시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는 변하는 내용, 친환경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왜 변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변하지 않는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내용들은 이미 언론 기사들 통해서 많이 보셨다시피 미국의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꽤 바뀔 것 같습니다. 연비 규제라든지 그리고 IRA 보조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인수팀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그냥 사실의 나열이기 때문에 그냥 기사 보셔도 되고요. 제 자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고민은 이런 흐름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흐름, 여기 제목에 써둔 것처럼 그린 웨이브에 반발하는 그린 백래시 흐름, 이른바 그린 래쉬라고 하죠. 이런 흐름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고요. 그런 고민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흐름이 좀 길게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짧게 하루 한 해 하고 말 것이냐를 결정하니까요. 저희는 이게 단기적인 1, 2년 가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흐름은 조금 더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선거 결과를 갈랐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가였죠. 여기 오른쪽 그래프의 왼쪽 부분이 말하고 있는 바는 트럼프 행정부 때의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가팔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임금 상승률이었고요. 이 빨간색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었죠. 결국 가파른 물가 상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락을 갈랐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런 물가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팬데믹이나 전쟁, 이런 실존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여론 민감도가 이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들, 좀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떨어지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이거에 반대하는 흐름이 이 메시지로 전달이 됐을 때 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게 폭락하거나 과거로 후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는 더더욱 마찬가지고 기후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지난 5년 전 대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여기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환경 담론을 주도해왔었던 쪽이 유럽 내에서 독일이었죠. 그런데 2023년에 독일 GDP가 역성장했고요. 올해도 GDP 역성장이 확정적입니다. 그런 와중에 독일 연정의 한 축이었던 재무부 장관이 최근에 해임이 되었죠. 재무부 장관은 계속해서 이 재정 정책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입장이었고, 특히나 친환경 예산 관련해서 요 슐츠 총리와 충돌이 잦았던 장관이었죠. 최근에 해임이 됐고, 그래서 이제 슐츠 총리는 1월에 재신임 투표에 들어가고요. 3월에 조기 총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경제 성장의 문제가 막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미국과 유럽의 큰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폴란드 전 총리가 언급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폴란드 전 총리가 최근에 언급했던 것이 지난 10년간 유럽이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허상에 빠져서 경제 성장 동력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게 과거로 후퇴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급격한 그린 웨이브가 왔었었는데 이런 이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후변화 이야기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표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꼭 미국 대선뿐만이 아니라 5개월 전에 있었던 유럽 의회 선거 결과도 비슷한 흐름이었죠. 의석수가 올라간 정당들은 여기 왼쪽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우파 정당들이 의석수가 올라갔고요. 반면에 의석수가 빠진 정당들은 다 좌파 정당들이었습니다. 녹색당 계열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25%로 4분의 1이나 차지했었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18%까지 떨어졌고요. 그 독일 정당별 지지율을 보게 되면 우파 정당들의 지지율이 지난 4년간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좌파 정당들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고 있는 바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보수 정당보다는 진보 정당들이 이 친환경 메시지를 많이 던지는데요. 이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은 이런 이제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두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2019년에 유럽 회원국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을 때 기후변화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1위였고요. 반면에 2023년 서베이를 해보면 이게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2위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영국 국민들 대상으로 기후변화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후변화 우려가 다소 과장됐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2020년에는 한 12% 정도였다라고 하면 최근은 이게 25%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나 물가와 같은 실존적 문제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여론 민감도가 떨어졌다라는 게 보다 구조적인 흐름이고요. 그런 흐름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의회 선거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유럽 내에서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미국에서도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된 이런 메시지는 그냥 그린 스캠이다라고 그냥 녹색 사기라고 표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난 한 7, 8년간 큰 그린 웨이브가 있었죠. 2015년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있었고 2016년에 파리 협약이 발효가 됐고 2019년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녹색당 계열이 승리를 하고 그러면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발표가 되고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가 되고 결정적으로 이 대열에서 미국은 그 당시에 이탈에 있었으나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바이든은 바로 파리 협약에 복귀를 하고 결정적으로 2022년에 친환경 법안인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그린 웨이브에 극을 쳤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물가나 전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그린 백래시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이 친환경 문제가 결국 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포드나 GM 같은 이런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성이 워낙 악화가 되니까 이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시켜줬던 바가 있고요. 유럽 의회 선거는 보수 정당이 승리를 하였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잘못된 정책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정당이 1당을 차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단순히 올해만의 이슈가 아니라 지금 고물가라든지 그리고 금리가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다시 제로 금리로 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다소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정책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죠.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배터리 섹터가 굉장히 비싼 섹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건 친환경 정책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정책은 굉장히 먼 미래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가시성을 높여주는 이런 정책이 확고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되면서 주가가 좋았던 건데 이런 친환경 정책이 다소 약화되는 흐름하에서는 이런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 멀티플이 좀 깎이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공급망 재구축, 에너지 전환, 그리고 자율주행 기반의 전동화입니다. 이런 세 가지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린 백래쉬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이 변하지 않는 흐름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팩터에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부분은 친환경 정책이 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멀티플이 좀 깎일 수 있다는 요인인데, 뒤에 말씀드릴 이 세 가지는 실적 팩터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공급망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4년이 최근 30년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서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글로벌 제조업 내의 그 국가별 점유율 비중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죠. 중국이 WTO에 2001년에 가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글로벌 제조업 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에서 최근에 3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동기간에 중국을 제외한 상위 10개국의 제조업 점유율은 거의 70%에서 최근에 30%대까지 하락을 한 상태고요. 선진국의 제조업이 계속해서 중국을 포함한 이런 이제 개도국들로 오프쇼어링 되는 국면을 지난 30년간 우리가 거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 GDP 대비 중국의 GDP 비중은 이제 70%까지 올라와 있고요. PPP,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호주 전 총리가 표현했던 게 대표적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은 지난 200년간 서구가 경험했었던 산업혁명과 정보혁명, 요게 지난 30년간에 압축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바가 있고요. 이게 지금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는 바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이제 견제한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다.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구조적인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트럼프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게 아니라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죠. 여기 셋째 줄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흐름, 그 과정에서 공급망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흐름은 구조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에 21페이지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이 선진국 내에 있던 이제 제조업이 오프쇼어링을 하고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확장되던 시기를 우리가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담당자들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항상 비용 절감이었죠. 그러면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쳐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프쇼어링을 하고 보니까 2010년대 후반이 되었을 때 뭔가 한 군데서 문제가 터지면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이거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인데요. 숫자가 높으면 불안정하다라는 거고요. 숫자가 낮으면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전쟁은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디 한 군데서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은 뭔가 하나 문제가 터지면 무역 분쟁이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운하 좌초라든지 문제가 터졌을 때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당연히 비용 절감 중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 고려하는 요소가 이제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이 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공급망 구축을 할 때 이제는 비용이 증가하는 조정을 감내하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이걸 감내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공급망이 재구축되느냐,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느냐, 먼저 리쇼어링이 있죠. 미국의 제조업 재육성 정책은 이거는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나온 대로 지난 10년간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한 누적 일자리 증가 수는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 왔었고요. 각 국가별로 제조업 보조금 규모를 보게 되면 지난 10년간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이제 금액이고요. 막대 그래프가 건수인데 금액이 더 중요하죠. 이 금액을 보게 되면 2015년에 한 1000억 달러가 조금 안 됐었고요.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이미 5천억 달러입니다. 작년이 한 5,500억 달러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리쇼어링은 이거는 정권의 흐름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배터리 섹터 입장에서 해석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제조업 재육성, 제조업 리쇼어링과 관련된 정책은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AMPC가 그렇죠. 제조 생산 공제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입장에서는 전체 이익에서 AMPC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주 전에 트럼프 인수팀에서 AMPC도 건드릴 수 있다, 이런 언급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정책들, 예를 들어서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파리 협약을
대대적으로 뭐 그냥 전격적으로 탈퇴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와 달리 AMPC는 조금 그 뭐 조정하겠다 이런 톤 정도로만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이 AMPC는 그동안 공화당이 얘기해왔었던 제조업 리쇼어링, 트럼프가 얘기해왔었던 제조업 재육성이라고 하는 정책 철학과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배터리법 모두 역내 생산된 재화에 대해서 선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철학을 담고 있고요. 현재 유럽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배터리 공장은 이 중국 업체들은 아직 돌리고 있지는 않죠.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분명한 수혜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재구축, 특히나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재구축되는 흐름 하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계속 잡아나갈 거다라고 보고요. 프렌드 쇼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망 재구축할 때 리쇼어링도 하지만 프렌드 쇼어링도 한다라는 거죠. 이 배터리 공급망은 뭐 이 그래프는 워낙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광물 밸류체인 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밸류체인 다 중국이 굉장한 패권을 잡고 있죠. 리파이닝 영역에서 중국이 패권을 잡고 있고 니켈은 러시아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째 줄에 써둔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우려 국가라고 지정하고 있는 4개 국가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인데요. 그중 2개 국가의 주요 광물 업스트림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가 아닌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 친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을 통해서 프렌드 쇼어링 하겠다라고 하는 흐름은 구조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MSP,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죠. 이제 광물을 안보 관점에서 건드리기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출범한 지 2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 국가들, 여기 보시면 MSP에 속한 국가들 보게 되면 유럽 국가들, 유럽 선진국 국가들,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나름 우등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들 국가가 뭐 광물 강국이라고 볼 만한 국가는 호주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 광물 부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요 MSP가 출범을 해서 요 국가들 간에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자라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IPEF 탈퇴하겠다, 인도 태평양 경제 포럼 탈퇴하겠다, 뭐 여러 가지 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외교 이 협의체 중에 MSP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MSP를 굳이 탈퇴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거는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유지가 될 거다. 즉, 요 미국과 친한 국가들 간의 광물 공급망 구축은 계속해서 추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IRA 세액공제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7,500 보조금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이 프렌드 쇼어링을 강화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00 보조금이 지급되는 조건이 현재 보게 되면 요 공급망 조건이잖아요. 왼쪽에 나와 있는 대로 광물이 FTA 체결국에서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현재는 한 50% 정도, 장기적으로는 80%고 흑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와도 되게끔 지금 유예를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요거를 더 강화시키면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공급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이제 중국 공급망을 조금이라도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7,500짜리 세액공제 보조금도 어느 정도 무력화되면서 중국 견제는 더 하는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디테일들이 향후에 나오게 될 때 이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하면 조금 더 설명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급망 재구축 방향은 이제 관세죠. 트럼프 평균 관세 10% 부과하겠다, 대중국 관세 60% 부과하자라는 입장이고, 유럽 기업들도 대중국 전기차 관세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도 이거는 정권의 향방과 무관하게 구조적인 흐름이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겠다라고 하는 키워드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이제 통칭하는 것이죠. 왼쪽에 나온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차이나 디리스킹을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절대 디커플링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강조했던 바가 있는데,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디커플링 하자라는 입장이죠. 심지어는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겠다. 사실상 나프타, USMCA가 어느 정도는 조금 무력화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공급망 재구축은 계속 추진이 될 거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물가입니다.
공급망이 재조정이 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조정을 용인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와 물가 지수인데 상당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구축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야기가 되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부분,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이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흐름이 표가되는 상황,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급망 재구축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야기가 되면, 그래서 이 친환경 정책 동력에도 요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요. 네, 34페이지 봐주시면 또 한 가지 이슈는 중국입니다. 제목에 써둔 것처럼 돈의 흐름을 정책이 완전히 막을 수 있느냐라는 좀 근원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CATL 특허 공유를 통해서 포드가 협력을 시작을 했고, 포드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공격을 받으니까 GM은 그러면 우리는 일본 기업인 TDK와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일본 기업인 TDK가 중국 CATL과 협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버퍼를 활용해서 중국 CATL과 협력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CATL이 미국 본토에다 우리가 그럼 투자를 하겠다. 트럼프도 고용 창출이나 미국 법규 준수하면 허용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침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오른쪽 그래프 봐주시면 미국이 지금 반도체 규제 엄청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2023년에 20% 초반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40% 중반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최선단 공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 산업 내에서도 이 정부의 정책이 돈의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공급망 재구축 니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이 대대적으로 침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북미 시장의 수급 분석을 할 때 CATL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 때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언론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키신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70년대에 미중 간의 외교 가교 역할을 했었던 키신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지금 테슬라의 공장 중에 제일 큰 게 상하이 기가팩토리고, 일론 머스크는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이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외교 중간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현재 대체 불가능한 소재, 흑연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중국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미 시장 내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차이나 디커플링 뭐 이런 부분들이 추진은 계속 될 건데요. 다만 원천적으로 진짜 디커플링이 될 것이냐, 그렇게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공급망 재구축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거는 이미 많이 보셨을 거라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재생에너지는 이미 경제성을 갖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동력이 다소 약화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왼쪽 그래프 더 커브 데이터는 이 기저발전소 입장에서 전력 수요를 말하는 거죠. 기저발전소, 뭐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소 입장에서는 낮 시간대에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낮 시간대는 싼 태양광이 이 수요를 대부분 감당해 주니까요. 근데 이제 기저발전소 입장에서는 수요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서 가동률을 급격하게 떨구면 오히려 그게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낮 시간대에 남아두는 전력을 누군가는 받아가 줘야 합니다. 전력을 끄는 것보다는 그냥 전력을 돈을 주고서라도 누군가한테 넘기는 게 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ESS 사업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력을 받아올 때 돈을 벌고 전력이 부족할 때 전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중으로 돈을 버는 그런 구조하에 있고, 그래서 미국의 플루언스 에너지나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이 ESS 부문에서 수익성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출가스 규제 완화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있었고, 유럽도 CO2 규제 완화한다 뭐 이런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완화라는 것이지 과거로 후퇴한다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표 대비 하향 조정될 수는 있겠으나 셋째 줄에 써둔 것처럼 구조적인 규제 강화 기조, 탄소 배출 규제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에너지 전환 자체도 변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마지막 변하지 않는 세 번째 흐름은 자율주행 기반의 전동화입니다. 지금 친환경 정책 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도 자동차 기업들이 100% BEV 하겠다, 순수 전기차 하겠다라는 목표는 확고합니다.
현대 기아도 뭐 일부 조정을 했죠. 2026년까지 전기차 94만 대에서 84만 대로 한 10만 대니까 10% 정도 하향 조정을 했고요. 메르세데스는 2025년까지 전동화 비중 50% 목표였으나 이거를 2030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포드는 2030년 유럽 100%였는데 이 목표를 지금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한 건 맞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컨퍼런스 콜이나 뭐 투자자 미팅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워딩들을 종합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100% 전기차겠다 이 목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기업은 없습니다. 여전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어가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되고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죠. 특히나 자율주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율주행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유한한 가치, 시간 가치를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인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라디오나 전화기, TV, PC, 스마트폰 이런 재화들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건 이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재화들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인 기술 개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시간 가치는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써야 되는 시간 가치이고 이 시간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자율주행 기술이기 때문에 이 인류 기술 발전의 핵심 명제와 맞닿아 있다라는 점에서 필연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체는 필연적인데 그리고 그런 자율주행 기업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로서 한 가지가 이런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직 비상장이긴 합니다만 웨이모가 최근에 평가받은 가치가 60조 원 정도 됩니다. 폭스바겐 그룹과 포드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수준이고 현대기아하고도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아직 뭐 매출도 미미하고 뭐 돈은 못 벌고 있는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이런 이제 미래 자동차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하는 사례인데요. 이런 자율주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로 규정되는 SDV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레벨이 상승하게 되면 과거에는 한 10W 혹은 뭐 한 20W 정도의 소비 전력만 쓰던 것이 최근에 나오는 칩군을 보게 되면 뭐 엔비디아의 페가수스나 뭐 FSD2나 이런 제품들이 쓰는 소비 전력이 한 100W에서 800W 정도가 됩니다. 이게 레벨 3가 채 안 된 제품군들인데 레벨 3나 4가 되게 되면 연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비 전력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하려면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1kWh짜리의 배터리로는 이걸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리튬이온 전지급의 수십 kWh의 리튬이온 전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고 애초에 전기차를 굴리는 과정에서도 자율주행 레벨을 올리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 정도 되던 것이 300km대로 떨어지는 한 30% 이상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내연기관차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재화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 자율주행을 거기에다가 얹게 되면 칩이나 기판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칩이나 기판에 큰 타격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SDV나 자율주행 구현에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부사장도 항상 얘기를 해왔던 것이 우리가 미래에는 오토노머스 비클, 자율주행 자동차 할 것인데 이거를 구현하려면 일렉트릭으로 가야 메이크 센스하다, 전기차가 되어야 말이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필요한 건 당장은 아까 서두에 좀 길게 말씀드렸던 미국의 대선 결과라든지 정책의 흐름, 친환경 정책이 얼마만큼 구체화되느냐, 이게 지금은 중요한 게 맞는데 장기적으로는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자율주행이 빠르게 일상화되고 SDV가 구현되는 것이 전기차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지표는 테슬라의 FSD 누적 주행 거리가 계속 올라가느냐, 지금 보게 되면 작년 말에 7억 마일이었는데 최근에 20억 마일로 1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3배 정도 증가하였고요. 테슬라의 그 AI 트레이닝 캐패시티도 지금 그들이 구매하는 H100 GPU 개수가 작년 6월에 5,000개 수준이었는데 올해 한 해 동안만 거의 9만 개 정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 건너서 결국은 전동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56페이지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현대차와 구글 간의 자율주행 협력이 시작이 되고 중국 기업들 바이두와 샤오퐁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새로운 제품군들이 나오고
소니와 혼다가 자율주행 협력을 시작을 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BYD와 화웨이 간의 자율주행 협력이 시작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스케치북으로서의 전기차가 빠르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이죠. 실제 뭐 혼다나 뭐 현대나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들을 보면 다 전기차에다가 자율주행을 얹습니다. 웨이모와 현대차 간의 협력도 이 전기차인 아이오닉 5에다가 적용을 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런 흐름들은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흐름들은 그만큼 전동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변하지 않는 세 가지, 공급망 재구축, 에너지 전환, 그리고 자율주행 기반의 전동화, 이런 흐름들에 잘 대응하는 기업들은 아까 1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린래시 흐름 하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 되는 그 흐름을 상대적으로는 잘 방어할 수 있는 로직을 갖추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빠르게 재구축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생산 기술을 구축을 하고 이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을 좀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테슬라 대표적이고요. BYD나 혼다, 아사히 카세이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LG 엔솔이 제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고 있죠. 둘째 줄에 나온 것처럼 중장기 글로벌 캐파를 보게 되면 북미 비중이 50% 정도, 아시아가 20% 중반, 유럽이 뭐 10% 중반, 이렇게 이제 골고루 다각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광물 조달 공급망도 아시아나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호주, 북미는 캐나다, 아프리카, 유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이런 식으로 광물 공급망도 글로벌리 잘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적절한 그리고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로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소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퓨처엠 보게 되면 한국에 국한되어 있었던 생산 공장이 현재 북미나 유럽, 남미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현재는 글로벌 양극재 캐파의 100%가 한국 내에 위치해 있는데 2030년까지는 한국이 50%, 헝가리 25% 이런 식으로 다각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도 다각화되어야 할 텐데요. 셀메이커들 보게 되면 LG 엔솔이 테슬라가 40%, 폭스바겐이 20%, 뭐 이런 순위인데요. 그동안 고객사 비중에서는 좀 낮았었던 포드가 최근에 신규 발주를 LG 엔솔에게 준 상태고, 도요타나 메르세데스, 사실상 고객사 비중 내에서 아주 미미했었던 이런 고객사들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됐던 바가 있습니다. 셋째 줄에 써둔 것처럼 업황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국면에서 메이저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실적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고요. SK 온도, 닛산이나 폴스타, 그리고 SDI도 GM이나 현대를 고객사로 추가하면서 상대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적절히 잘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유럽의 신생 배터리 기업들의 파산이, 브리티시볼트는 파산하고 청산 절차까지 들어갔고, 노스볼트는 최근에 파산한 그런 상황에서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배터리 수급을 보게 되면, 근데 요거는 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유럽은 특히나 그런데요. 유럽이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를 보면 전기차는 확실히 세게 때리죠. 유럽이 17%에서 45% 대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발표를 했고요. 반면에 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 전지의 관세율이 4.7%입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배터리 관세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진짜 완전히 시장 논리에 입각해서 지금 배터리 수급이 결정이 되고 있고, 그 결과 유럽 내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2020년에 15%에서 최근에는 40% 이상까지 급격히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별 정체 진입 장벽을 보게 되면 미국은 보조금 지급 조건을 통한 진입 장벽이나 관세 장벽 모두 굉장히 강한데요. 유럽은 모두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뭐 동남아, 남미 이런 쪽은 우리가 중국 기업들과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배터리 시장 수급 전망을 할 때는 우리가 중국 로컬 공장들 역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이 60%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배터리 수요가 대략 500기가에서 600기가 정도 산출이 됩니다. 수요가 500에서 600 정도 있는 것인데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현재 2030년까지 증설하겠다라고 하는 캐파를 다 합치면 1000기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북미 대응하고 다른 지역 대응하고 빼면은 한 480기가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유럽 수요 500에서 600기가인데 한국 기업들이 480기가니까 요거 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중국이 들어오기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캐파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중국 탑 7 기업들의 장기 증설 계획을 다 합치게 되면 한 2,300기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 내수 다 빼고 이제 뭐 동남아 지역 대응하는 거 다 빼고 나면 유럽 대응 가능한 캐파가 중국 기업들이 한 950기가 정도 나옵니다. 2030년까지 중국 기업들이 한 950 대응하고 한국 기업들이 한 480 대응하면 1,400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전기차 침투율 60% 가정해도 한 500에서 600기가 정도 수요가 나오는 거니까 상당한 공급 과잉에 우려가 있는 지역이 유럽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우리가 향후에 볼 때 확실히 이렇게 공급 과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어느 정도 Q는 담보하더라도 마진율이 극대화되기는 어려운, 이렇게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 마진율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책적인 방어막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애초에 친환경 정책 동력이 상당히 약한 지역이고, 애초에 미국은 전기차 침투율도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지역으로 저희가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 수요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시나리오를 짜봤을 때 2020년대 후반까지는 역시 현재 공급 계획대로라면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있기 때문에 캐펙스 가이던스 자체가 좀 낮아질 수는 있고요. 그래서 증설 계획이 좀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증설이 보수적으로 가게 되면 애초에 밸류에이션하는 기준점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발간한 자료의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업황이 엄청 안 좋아지는 것으로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흐름들, 방금 보여드린 이런 공급망 재구축이나 자율주행 기반의 전동화 흐름 자체는 구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저희 배터리 섹터의 대형주들, 뭐 양극재 기업들이든 셀메이커들이든 지금 가격에서 상승 탄력이 강하다,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는 전기차 더 잘 팔릴 거고요. 메탈 가격이 이제 더 안 빠지는 흐름으로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 가격에 이미 여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가격이라서요. 여기에서 뭔가 주가 측면에서 큰 기회를 찾기는 아직은 어렵다. 굉장히 좁은 밴드갭 내에서의 트레이딩 기회만을 활용하자라는 생각입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